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젠더 기반 폭력 2. 젠더 기반 폭력 범죄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할까요? 친밀한 관계와 젠더 기반 폭력은 무관할까요?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범죄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을 보여주는 경찰청 자료를 함께 살펴봅시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2016년 45,619건에서 2017년 38,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1,905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11월 기준으로 46,555건이 발생해 2018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인식되는 가족 내에서도 여전히 폭력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는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통제를 사랑이라 믿으며 통제가 좌절되면 분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젠더 기반 폭력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럼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억압, 통제하는 상황 및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등 모든 학대 행위를 뜻합니다. 폭력의 궁극적 목표는 상대방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통제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부부싸움, 집안일로 표현하는 것을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가정폭력은 단순히 폭력적인 특정 개인의 문제,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구성원 간의 지위를 나누는 사회적 문화적 인식,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이죠. 즉 전체 사회 시스템이 이 문제를 발생, 지속,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은폐성, 지속성, 반복성, 중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은폐성은 가정폭력의 가장 큰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하기가 어렵고 가정 내 구성원 간의 사소한 불화 정도로 축소되기 때문에 범죄의 은폐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폭력의 다음 특성은 지속성, 반복성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폭력 감수성을 둔화시켜 일상적인 일로 수용하게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무의식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등 폭력을 일상화함으로써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비교적 경미한 폭력에서 출발하더라도 여러 개의 폭력 행위가 중첩되거나 혹은 더 심하게 발전하며 다른 폭력을 수반하는 등 중첩된 폭력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불평등한 권력과 젠더 구조는 가정폭력 발생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며 높은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권력을 갖고 있고 낮은 지위에 처한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기제가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쉽게 용인하는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가 폭력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성격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므로 사랑 싸움은 어쩔 수 없다거나 자녀의 잘못에 대응하는 훈육 방식은 부모가 결정할 일이므로 과도하게 타인이 개입할 수 없다. 폭력을 당한 모부모는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니 부모로서 자식을 선처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으로 피해자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사랑이나 훈육 또는 친밀감의 표현 등으로 포장될 수 없는 폭력이고 범죄이며
다른 모든 폭력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권력의 개입과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과 문화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데이트 폭력, 들어보셨나요?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또한 데이트성 폭력은 연인 관계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데이트성 폭력은 피해자 스스로 데이트성 폭력임을 인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애 관계는 친밀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해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연인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를 목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친밀함이 형성된 관계에서는 서로가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력적 행동은 결국 서로에게 쌓이고 관계의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폭력이 학습되면 아주 작은 위험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듭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 맺기를 위하여 적극적, 수평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이미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스킨십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개별 상황에 수평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털어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글로써 거부 의사를 밝히고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를 하지 못하는 관계는 일방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일방적인 관계는 폭력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제 와서 말하기 어색해서 헤어지자고 할까봐 또는 폭력을 당할까봐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결코 평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 두렵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사소통 과정이 편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평소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관계 내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인지하고 불평등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가 적극적 동의를 표현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만남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연인이나 배우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이는 이미 데이트 폭력의 징후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믿음을 갖거나 감시와 통제를 사랑하기 때문으로 여기는 일은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연인, 배우자 등 친밀한 사람을 살해한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증언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분노 유발자로 지목하며 자신이 행사한 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들의 연설에 공감하며 가해자들의 폭력이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묵인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에게서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는 많죠. 2차 피해란 성폭력 피해가 드러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 비난, 책임 전가, 신상 공개, 괴롭힘이나 불이익 등의 피해를 뜻합니다. 즉, 다양한 권력 관계가 교차한다는 점을 외면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폭력 피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며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하는 문화에 근거한 말이나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봐야 너에게 이루어올 것이 없다라며 잘못된 조언을 하는 건 역시 2차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충분히 싫다고 말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었는가 등을 묻는 현상도
이 사회가 성폭력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피해자다운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며 진실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웃거나 당당하지는 않은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지, 큰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는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 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2차 가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 회복 및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관념과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과 질문을 하는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언제 어떻게 동의를 구했는지 가해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지지하고 피해자가 웃고 당당해지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며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